안녕하세요. 우리 차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에 이제 저희가 이런 거 배웠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게 좋냐,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양도하는 게 더 낫냐, 이제 이런 걸 배웠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는 좀 개론식으로 대략의 내용만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나대지로 팔게 되면, 아버지의 이런 세무 문제가 이제 몇 가지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다 보니까 세율 10% 중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금액은 오래전에 취득한 거라 금액을 몰라서 뭐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장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내한테 증여해서 5년 뒤에 매매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지어서 팔게 되면 좀 더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그랬죠. 당장 이제 그 아들 이름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신축대금 문제, 이거 아들이 근로자라 돈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 아버지 땅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형태가 될 것인데,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어서 5년 안에 팔면 건물 취득금액에 5% 가산세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지어서 바로 팔게 되면 아버지 토지는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라고 했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토지랑 건물을 어떻게 구분하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을 이제 그 특수관계자, 토지는 아버지, 건물은 아들이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그냥 한 사람한테 다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증여의 문제. 그 다음에 2년이 지나서 팔 때 아들은 다른 집이 없다면 건물만 비과세고, 토지는 아버지가 다른 집이 있다고 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랑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이게 가만 보면요, 사실상 모든 부동산 관련 세법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집약체입니다. 집약체. 이게 굉장히 여러 세법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아버지 땅 위에 아들이 건물을 지어서 준공이 나오고 나서 그걸 이제 뭐 임대를 놓는다거나 뭐 이럴 때 고려할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아버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었을 때 아버지 땅 위에 어떻게 보면 아들이 임대를 토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토지 임대료를 부모 자식 간이나 뭐 주고받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무상이나 저가로 아들이 이 토지를 이용했을 때 그런 문제,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살펴보면 이렇죠. 아들이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본인의 뭐 대출도 안 나오다 보니까 아버지 땅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비록 아버지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긴 했지만 이거 채무자 자기고 본인이 다 갚아 나갈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세법에서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아버지가 자기 땅을 담보로 돈을 받은 거를 그걸 아들한테 꿔준 것처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요, 이런 경우는 이제 증여로 볼 거다. 뭘 증여로 보냐면, 이 은행 대출 받은 거에 국세청 이자 곱한 거, 즉 4.6%죠. 거기에서 아들이 자기가 실제로 갚아나간 이자는 뺀 거. 그럼 이거는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은행 대출에 곱하기 4.6%의 아들이 은행과 설정한 이자율, 그거 뺀 것만큼을 증여로 보겠다. 단 이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만 보겠다. 즉 1,000만 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안 보겠다는 거죠. 증여로. 근데 여기 이제 아들의 실제 지급 이율은 이게 은행이랑 설정한 이자율이겠죠. 은행이랑. 근데 이게 예전에 어떤 거랑 좀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부모에게 차용 시 증여로 보지 않는 이자율 할 때 저희가 어떻게 했죠? 부모한테 차용한 금액 대비 4.6%에서 부모 자식 간 약정한 이율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넘지 않는 그 이율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거랑 유사하죠. 은행과 설정한 이자율 요 차이만 있고, 1,000만 원보다 크면 증여로 보고 1,000만 원보다 작으면 증여로 안 본다는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토지 위에 이제 아들이 건물을 이제 지어가지고 여기 뭐 임대를 놓거나 할 때 아버지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무상으로 또는 저가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상만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상증법에서는요. 일단 이런 경우는요. 5년 단위로 아들이 아버지 땅을 지금 이제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이익을 어떻게 보냐면요. 일단은 부동산 가액의 2%만큼을 아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봅니다. 아들이 무상으로 부동산 가액의 2%만큼을.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정산을 합니다. 저희 법에서는 5년. 즉 5년 동안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년치 1년, 2년, 3년, 4년 그 부동산 가액의 2%를 현재 가치로 끌었을 때 현재 가치 계수가 3.79079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부동산 가액 곱하기 2% 곱하기 5년을 현재로 끌어당긴 그 금액 요만큼을 이제 증여로 볼 것인데 요 금액이 역시나 1억 원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증여로 봅니다. 즉 1억 원. 요 계산한 금액이 1억 원도 안 된다? 그럼 아예 이것도 증여로 안 보겠다 이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1억 원 기준으로 해보니까 부동산 가액이 한 13억 정도는 돼야 돼요. 즉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 부동산 가액이 토지 가액이요. 13억보다 안 되면 뭐 이렇게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13억보다 크거나 이럴 때만 증여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20억 상당 토지 위에 아들이 어떤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20억 곱하기 2% 곱하기 3.79079 하면 한 1억 5,100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1억이 넘으니까 증여로 본다 이거죠. 근데 부모 자식과 5천원 빠지니까 요 금액에 대해서 뭐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넘는 부분은 2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슷하죠, 약간. 아버지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대출액 곱하기 4.6%에서 아들이 은행이 실제 내고 있는 이자 뺀 거가 1,000만원보다 커야지만 증여로 본다. 1,000만원보다 작으면 증여로 안 본다. 요거 부모 차용이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무상 사용은 일단은 매년 2% 부동산 토지 가액의 2%만큼을 공짜로 쓰는 거다. 요거를 한 방에 5년치로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1억 원보다 크면 증여로 보고 1억 원보다 작으면 증여로 안 보겠다. 그렇게 해서 역산했더니 토지 가액이 한 13억 정도 돼야지 이거 13억까지는 증여로 보는 금액이 없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희가 배웠죠. 저희가 그 토지로 파는 경우랑 토지 건물 쪼개서 할 때 저희가 이제 건물 지은 지 5년 안에 팔 때는요. 제가 요거 건물 취득금액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환산가액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즉 환산가액이 뭐예요? 준공 당시 건물 과표, 양도 당시 건물 과표 비율로 해서 취득가액을 구할 것인데 거의 지어서 그 팔 때까지 과표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이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게 큽니다. 여기 환산가액의 5%만큼 하면 이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게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 5년 안에 팔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어서 건물이 있기만 하면은 아버지 토지가 사업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을 그 착공한 날로부터 준공하고 나서 양도할 때까지가 적어도 3년 중 2년이냐 아니면 5년 중 3년이냐 아니면 전체 보유기간 중에 60%냐 요거에 따라서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겁니다. 즉 착공하고 준공하고 양도할 때까지가 2년이 안 되면요 아버지 토지는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실무에서요 저희 세무사들도 간혹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요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양도 토지랑 건물을 한 사람이 팔아도 요거를 구분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토지는 아버지, 건물은 아들이다 보니까 금액을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산을 하다 보니까 건물 쪽에 배분이 많이 되면 세금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기준시가 비율로 저희가 쪼개겠죠. 쪼개지만 이제 당사자들이 건물에 배분을 많이 하면 세금이 줄어들어. 그래서 건물에 자기들이 임의로 막 배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건물은 자기들이 세금 적게 나오니까 많이 배분하고 토지는 작게 배분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30%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 비율로 한 게 5대 5다라고 했을 때 건물 쪽에 좀 30% 더 배분하고 토지 쪽을 낮추고 하면 이렇게 세금이 더 작게 나오는 이런 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토지랑 건물을 구분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즉 최적의 비율이 존재한다. 어떤 최적의 비율이?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최적의 비율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무사님들한테 전문적으로 상담을 좀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기타 문제는 이거죠. 보통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 이제 매도자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뭐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따로 줘야 되냐. 근데 원래 이제 따로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 그냥 아버지 통장에 다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아들한테 배분이 되면 상관없지만 그 아버지 들어간 돈이 이제 그대로 다른 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 또 그 통장에서 나가고 이러면 결국 아들한테 이 분배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한 거죠. 그 아들 몫만큼은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다른 집이 없는 상태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요, 아들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2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토지는 아버지, 주택은 아들이라도 둘 다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다면. 근데 아버지가 다른 집이 있고 그 아들과 이제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되겠죠. 그죠? 아버지 다른 집도 있고 아들도 지금 이 집 해서 두 채가 되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집이 있고 아들이 아버지와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아들 집은 2년 지났으면 비과세가 될 것이고 아버지는 그 토지 부분은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아들의 세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아버지의 세무 문제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대지 이런 거 배웠죠. 그 대지는 건물이 있어야 사업용인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뭐 불일치해도 사업용으로 봐주고요. 무허가 주택이 있다고 해도 사업용으로 봐줍니다. 근데 무허가 주택 외 건물은 비사업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로 다 봐주는 게 아니라 주택은 뭐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만 본다고 했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 무주택자의 나대지라든가 멸시로 나대지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건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럼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은 뭐냐? 10%를 더 중과한다는 얘기죠. 세율을. 그 다음에 요 기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참고로 알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기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10% 중과를 안 합니다. 요 2009년 3월 16일부터 12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중과 안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래도 무조건 비사업용이 아니라요, 나대지래도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사업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자가 집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200평 이내, 근데 중요한 건 양도일 직전 2년간 집이 없었어야 되고요. 한 필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요 무주택자인 경우는 그 사업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건물을 멸실하고 나서, 즉 저희가 전체 보유년 수 중에 60%만 건물이 있었으면 됐기 때문에 멸실하고 나서 2년 동안은 건물이 있었던 것처럼 봐주기 때문에 사업용이고요. 무허가 주택은 뭐 이거 멸실 이런 거 해당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 보유기간 중에 그 건물이 존속했던 기간이 60% 이상이면 사업용으로 봐줍니다. 요 무허가 주택 해당 안 된다는 뜻은 멸실 후 2년간 사업용으로 봐주는 요 규정이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대지 위에 무허가가 있더라도 그거는 사업용으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지가 돼서 그 나대지가 된 경우도 저희가 이제 쪼갠다고 그랬죠. 취득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일까지 농지였으니까 농사졌냐.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완료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조건 사업용. 그 다음에 사업 완료하고 2년까지도 무조건 사업용. 그 다음에 2년 이후에는 건물이 있냐에 따라서 사업용 비사업용을 따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체 보유기간 중에 요 동그라미 친 기간이 60%였으면 사업용이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잘들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장 나대지로 팔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고요. 시간이 있다라면 아내한테 증여하고 나서 5년 뒤에 팔게 되면은 굉장히 절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3억에 취득을 해서 아내한테 감정을 받아서 현 시세대로 7억에 증여해서 5년 뒤에 10억에 판다라고 할 때 당장 남편이 팔았을 때 세금이 한 1억 8,600인데 증여하고 5년 뒤에 팔면 취등록세랑 다 합쳐서 한 1억 2천 해가지고 한 6천 정도 절세가 된다. 그래서 부부간 증여가 효과적인 경우는 뭐다? 금액이 너무 작은 경우랑 취득 금액이 너무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치가 많이 오른 경우, 그 다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경우, 그 다음에 서로 맞증여도 가능하다고 했죠. 맞증여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모의 부의 토지 위에 이제 자가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경우 고려할 변수들이요. 이게 사실상 하여튼 모든 세법 내용의 집약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케이스라면 요거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